1920년 미국 보스턴, 혜성처럼 등장한 이탈리아 이민자 찰스 폰지.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제안을 하며 전설이 됩니다. 나한테 100만 원만 맡겨봐. 딱 90일 뒤에 150만 원으로 불려줄게. 수익률 50%.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경찰서장부터 신문 기자까지 돈을 싸들고 그에게 몰려갔죠. 초기 투자자들은 실제로 돈을 벌었거든요. 하지만 그 엄청난 수익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투자의 천재라서? 아닙니다. 바로 뒷사람이 낸 돈을 받아서 앞사람에게 주는 방식, 즉 돌려막기였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다단계 사기인 폰지 사기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붕괴했고 폰지는 감옥에 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뒷세대가 낸 돈으로 앞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스템,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폰지는 사기꾼이라 불리며 감옥에 갔고 국가는 이것을 사회보장이라 부르며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이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계약, 연금의 탄생과 몰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으며 과연 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거대한 설계의 시작을 보려면 1889년 독일 제국으로 가야 합니다.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과서에선 이를 노동자를 위한 복지의 위대한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책략가였죠.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그늘 아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외치며 왕정을 뒤엎으려 했죠. 비스마르크의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정부에 돌을 던지지 않는다. 즉, 연금은 노동자의 충성심을 돈으로 사는 정치적 뇌물이자 사회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파제였습니다. 여기엔 기가 막힌 죽음의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비스마르크가 설정한 연금 수령 나이는 70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880년대 독일인의 평균 수령은 고작 45세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일하면 70살에 돈 줄게 라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너희 대부분은 그 돈을 받기 전에 죽을 거야 라고 계산기를 두들긴 겁니다. 국가는 45살에 죽을 노동자들에게 평생 보험료를 걷었고 그 돈은 70살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극소수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초기 연금은 국가 입장에서 손해볼 것 없는 완벽한 남는 장사였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승리였죠. 하지만 국가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는 순간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역사는 경고합니다. 바로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을 지탱한 힘은 황제도 아니고 원로원도 아닌 군단이었습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군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군인연금 금고를 만듭니다. 제국을 위해 피 흘린 자여, 전역하면 비옥한 토지와 두둑한 퇴직금을 주겠다. 이것은 로마가 군인과 맺은 신성한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 후기,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황제들은 연금 줄 돈이 없어서 화폐에 불순물을 섞어 찍어냈고 약속한 비옥한 땅 대신 쓸모없는 늪지대를 던져줬죠. 약속이 깨지자 군인들은 국가를 버렸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국가보다 돈을 주는 장군에 충성한다. 그때부터 군단은 국방군이 아니라 사병 집단이 됐고 서로 장군을 황제로 추대하겠다며 내전을 벌였습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건 야만인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은 연금 청구서였던 겁니다. 연금의 파산은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다시 2025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우리는 로마의 군인들처럼 배신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2055년 고갈, 더 내고 덜 받아라. 연일 뉴스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비스마르크가 만든 연금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영원히 성장한다. 피라미드 아랫단인 청년이 윗단인 노인보다 항상 넓어야만 유지되는 구조, 즉 앞서 말한 폰지 사기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저출산으로 이 전제가 산산조각났습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엔 청년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업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겼습니다. 죽어야 받는 돈이 죽지 않아서 못 주는 돈이 되어버린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 같이 망하는 길만 남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웨덴의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초반 우리와 똑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경제 위기. 연금 고가는 비어가는데 정치인들은 표를 얻을 때마다 연금 더 주겠다는 거짓 공약만 남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1998년 스웨덴은 결단을 내립니다. 여당과 야당이 손을 잡고 정치적 생명을 건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핵심은 거짓말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약속한 돈을 주는 확정 급여형을 폐지하고 낸 만큼만 돌려받는 명목 확정 기여형 시스템으로 뜯어고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자동 균형 장치라는 안전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정치인의 개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이 깎이도록 설계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연금을 어떻게 다 줍니까? 덜 받으세요. 국가가 국민에게 이 뼈 아픈 진실을 고백하고 시스템을 수학 공식에 맡겨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웨덴 연금은 더 이상 고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받는 돈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오명은 씻어냈고 약속한 돈은 적더라도 확실히 나온다는 지속 가능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 대신 쓴 약을 선택해 환자를 살려낸 것 셈이죠. 다시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한국의 연금 개혁은 여전히 더 내냐 덜 받냐는 숫자 노람에 갇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 계산하느라 폭탄 돌리기에 바쁘고 세대 간의 갈등은 전쟁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내 돈이 사라질까 봐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를 n분의 1의 호구로 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비스마르크 때처럼 체제 유지를 위해 우리를 희생양 삼는 것은 아닌지, 로마 황제들처럼 가치 없는 화폐로 퉁치려 하는지 의심하는 것이죠. 스웨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못 주면 못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특정 세대에게만 독박을 씌우지 않겠다는 약속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던진 가장 달콤한 사탕이자 동시에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 됐습니다. 비스마르크의 70세 연금이 통치적 승리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연금 고갈의 위기는 시스템의 한계를 묻고 있습니다. 다단계의 폭탄 돌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스웨덴처럼 뼈를 깎는 진실을 마주하고 시스템을 수술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처럼 붕괴를 지켜볼 것인가? 2025년 우리는 그 잔인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논평이었습니다.